자, 지난주에 우리 작가주의 영화란 뭔가, 작가주의 이론이란 뭔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는데,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작가주의 이론이란 건 뭐냐면, 영화는 시나리오나 아니면 원작 소설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는 건데, 작가주의 감독, 작가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감독을 거의 창작자, 작가로 보는 그런 영화 이론을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지어는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시나리오 작가 이름을 쓰지 않는 영화 감독들도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일단 내가 구입한 거, 그 다음부터 내 창작물이지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뜻에서 시나리오 작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작가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예로 들자면 뭐 홍상수나 김기덕 이런 사람들이 작가주의였고, 작가주의에서 조금 이제 변화한 게 이제 뭐 우리 장준환 감독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스크린을 준비를 못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뭘 하냐면 장르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제 영화 이론이라는 게요, 이 책 보면 아시겠지만 무지무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고, 그러니까 이 영화 평론을 자꾸 어렵게 쓰기 시작하면, 지난주 잠깐 제가 얘기한 것도 어떤 영화 평론가들끼리 영화 평론을 읽는데 한 문단 읽는 동안 다섯 단어가 모르는 게 나오더래요. 그 정도로 거루들 지금 어렵게 쓰는 게 유행처럼, 경쟁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고쳐졌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영화 이론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장르 이론이라는 게 뭐냐? 장르란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저 드라마가 장르가 뭐냐? 저 소설이 장르가 어디냐? 뭐 무슨 애정 소설이냐? 뭐 과학 소설이냐? 그런 장르인데요. 그런 장르인데요. 영화에서도 장르 이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제 영화 산업이 다양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냥 하나의 영화를 만들면 그냥 이게 영화구나, 재밌구나, 뭐 감동적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이 영화가 어떠한 장르로 구분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1960년대 초부터 장르 이론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이 다양화되면서 특정 소재를 강조하는 형식의 영화. 그러니까 뭐 장르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저건 SF다 장르다, 공상과학 영화다, 또 뭐 멜로다, 혹은 뭐 코미디다. 또 근데 그 안에서 또 수많은 분야가 나눠지는 것이죠. 코미디 중에서도 뭐 로맨틱 코미디에서 남녀간의 어떤 연애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도 있고요.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소재를 강조한 형식의 영화가 장르 영화고요. 소재와 주제상의 관심, 성격 모사, 플롯은 어떤 구성을 말하는 것이죠. 통계의 구성, 플롯의 공식. 우리가 영화 보면서 문법이란 말도 쓴다 그랬죠. 어느 정도 이렇게 문법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요즘 영화를 보면 굉장히 반전이 많습니다. 이제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워낙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문법, 공식, 요거를 다 추측을 하고, 결론은 저럴 거야 라고 이렇게 내리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반전들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 뭐 가장 잘 아는 반전의 최고봉 영화는 바로 그 미국 영화 식스센스입니다. 그 다음에 The Other, 니콜 키드만이 나왔던 귀신 영화인 The Others, 이런 것. 뭐 반전 영화 다 귀신 영화죠. 식스센스도 그렇고. 그런 이제 반전들을 많이 하죠. 그런 반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적인 배경이 매우 비슷한 하나의 특정한 그룹에 속하는 영화들을 말한다. 영국에서 나오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들이 많이 있죠. 누구죠? 무슨 휴 누구더라? 저 배우 있나? 그 유명한 배우 있죠. 휴 그랜트. 휴는 휴잖아. 휴는 맞췄잖아요. 그런 이제 그 보면 휴 그랜트 나오는 영화가 다 비슷하죠. 영국의 뭐 소도시들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일종의 장르 영화입니다. 관객에게는 영화를 편하게 이해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멜로 영화다 이렇게 장르가 어느 정도 소개가 되면 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멜로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멜로 영화를 보러 가고 아이씨 뭐 폭력씬 하나도 안 나오잖아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싸우는 장면 하나도 없네 이런 장면 없듯이 영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 장르를 구분하고 가면 일단 이해 정도는 편해지는 거죠. 이것은 사랑스러운 얘기다. 그리고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고, 예를 들어서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것들 보면 그 휴 그랜트가 나왔던 거에서도 그 누굽니까? 줄리아 로버츠가 명배우고, 휴 그랜트는 그 영화 제목 뭐죠? 노팅힐. 그 조그만 그
런던 주변에 있는 곳에서 여행 잡지 서점을 하는, 여행 서점을 하는 그런 사람 둘이 이제 맺어지는 그런 영화를 보다 보면 저들이 과연 맺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저 중에 누가 하나가 시한부 선고를 받겠거니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 관객들이 예측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영화랑 그 노팅힐인가 그 영화랑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한 번 있었어요. 해가 서쪽에서 떴으면 좋겠다라고, 그 지금은 그 장동건의 와이프가 되어 있는 그 고소영하고 임창정하고 나왔는데, 고소영이 유명 여배우인데 어느 프로야구 시합에 시구를 하러 갑니다. 임창정은 예전에 좀 유명한 선수였지만 선수로서 대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냥 야구 감독이 됐죠. 야구 심판이 됐죠. 심판. 그래서 둘이서 맺어지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일종의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영화를 편하게 이해하게 만들죠. 거기서 우리가 무슨 반전신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커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기대 심리를 갖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르 이론이라는 것은 이처럼 관객들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게 바로 장르 이론입니다. 그리고 흥행도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시리즈물을 만듭니다. 다이하드 시리즈 있었죠. 다이하드 시리즈 있었고, 또 뭐 람보도 한동안 레이건 정부 때 미국의 그 국가주의를 상징하는 람보 영화, 뭐 그거 다 아시죠? 람보 영화가 단지 권투 영화가 아니라 국가주의를 상징하는 영화였던 것이고, 또 1, 2, 3 막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흥행을 예측 가능하게 하니까요. 또 한국에 또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폭력 코미디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골에 전라도 어느 지역의 어떤 조폭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미디로 다루는. 그래서 영화 한동안 꽤 히트쳤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가문의 영광 시리즈가 꽤 관객을 흥행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관객을 모았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장르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장르를 구분하냐? 관객에게 영화를 편하게 보게 만들고 또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또 제작자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흥행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장르 이론입니다. 네, 이제 관객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관객과의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로맨틱 코미디를 보러 갔으면 로맨틱 코미디 같은 장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폭력신을 바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관객에 대한 강요가 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장르 이론의 한계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요거는 로맨틱 코미디야, 이렇게 생각하고 봐! 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장르 이론이라면, 너 그렇게 안 봐, 저 영화에도 심오한 뜻이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괴짜들도 있는 거예요. 장르 이론의 한계는 바로 그겁니다. 관객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렇게 봐. 그럼 과연 그러면 이 로맨틱 코미디는 정말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연인의 로맨틱한 장면을 보고 웃을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인가? 저처럼 이제 영화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은 저 뒤에 숨은 남녀간의 차별을 보고 뭐 영국 문화에 만연한 그런 뭐 나태함을 보고 뭐 이렇게 보면 내가 바본 건가? 내가 삐딱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장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관객에 대해서 강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강요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봐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또 장르 영화의 내러티브 전략의 궁극적 목표가 같은 말입니다. 대중을 동일한 감정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참 감동적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그 노팅힐에서 일어나는 신분의 격차, 혹은 해가 서쪽에서 떴으면 좋겠다 해서 일어나는 그런 신분의 격차를 극복하고 결혼하는 게 과연 오늘 현실에서 가능한가? 대중들은 감동적이고, 그렇지만 실생활로 돌아오면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절대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죠. 0.001%의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우리가 장르 영화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영화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를 쭉 이끌어 나가는 그 이야기, 줄거리가 끝날 즈음에 우리 모두는 공통의 감정을 느끼도록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또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공통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냐 객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국 영화 소공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어떤 경로를 좀 통해서 받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독립영화는 아니라 거의 독립영화에 가까운 그 전고은이라고 하는 여성 감독인데, 그분이 감독을 하고 이솜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인데, 이솜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는 누구냐면 그
옛날에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아주 못된 교수로 나온 뺑더검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심청전을 현대식으로 패러디한 건데요. 성추행을 해갖고 지방의 그 대학에서 운영하는 지방의 무슨 평생교육센터 교수로 이제 마담 뺑덕 아니야? 마담 뺑덕. 굉장히 야하게 나오죠. 거기서도 시골 천연대 서울서 잘생긴 교수가 내려오니까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같이 정우성과 그렇게 뜨거운 관계였다. 정우성이 다시 본교로 발령이 나죠. 도망가니까 쫓아와서 이제 보복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는데요. 거기서 아주 굉장히 신인이었는데 아주 과감한 배드신 연기를 해갖고 인상에 남았는데요. 안재홍이라는 배우도 아실 거예요. 그냥 수더분하게 생겨서 응답하라 1988인가 거기서 맨날 뭐 전화번호 외우고 그러던 친구 하나 있습니다. 아. 그 친구가 안재홍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둘이 주연한 영화인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장르 영화죠. 청춘물이죠, 이건.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비정규직이 많고 직장 구하기 힘들고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청춘물이라고 우리가 장르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썩 재미있지는 않은데 저는 보면 볼수록 굉장히 여운이 남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솜이라는 배우가 맡은 역할이 뭐냐면 대학 다닐 때 이제 밴드를 했어요. 뭐 기타를 쳤거나 뭐 다른 악기를 키보드를 했거나 했겠죠. 근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다들 이제 그 밴드가 해체되고 다들 이제 제 갈 길을 찾아간 거예요. 뭐 취직할 사람, 뭐 또 부잣집 며느리가 된 사람 다 찾아가는 얘만 밴드 시절에 그 감정을 못 잊고 그냥 음악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은 뭘로 잡냐면 다행히 이 가사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서 뭐 가사 도우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집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친구 집 쫓아다니면서 트렁크 하나 오늘은 저기 가서 자고 내일은 저기 가서 자고 고시원에서 자다 또 돈 쫓겨나고 그래갖고 매일매일 그 가사 도우미 일당 받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죠 우리가 보면. 요즘 비정규직 활동에서 생활에서. 근데 왜 이 영화가 독특한 점이 뭐냐면 근데 이 이솜이라는 배우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담배를 못 끊어요. 바쁘나 김영 씨. 담배를 못 끊어요. 근데 그때가 아마 한국 담배값이 한번 왕창 박근혜 정부 시절에 뛴 적이 있잖아요. 그때 모양의 영화 만들어진 적이. 그 담배값이 왕창 튀었어요. 돈도 없는데. 못 끊어요. 또 하나는 집도 없어서 절돌 돌아다니면서 항상 위스키바에 가서 위스키 한 잔을 먹고 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사람의 여 같으면 솔직히 말해 저도 좀 그런 지점이 있는데 저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거기서도 영화 친구들을 입을 통해서 그 대사가 나와요. 너 돈 없어서 쩔쩔면서 담배 좀 끊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누가 더 쩔쩔매는데. 야, 네 주제에 무슨 위스키바야. 그냥 깡소주나 사 먹고 말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언어폭력이라는 것을 이 영화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와 다른 거죠. 그 사람은 우리는 막 뭐 집 살라고 젊을 때부터 막 깽깽깽 고생하면서 돈 모으고 집 사고 이렇게 해서 뭐 자기의 욕망도 누르고 뭐 애들 교육시키려고 또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하지만 이 젊은 여성은 나 필요 없어. 뭐 내가 옛날에 친구들 집에 가서 하룻밤 얻어 자는데 뭐. 근데 그 사람들이 불편해? 뒷말 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영화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텐트 한강에서 텐트 치고 살아요. 그리고 담배 피고 고급 위스키 바다 아니고 우리는 그런 나라들 보면 솔직히 말해서 겁먹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영화는 그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장르 영화죠. 전 오늘 갑자기 이 강의 준비하면 이 생각이 이게 꼭 그런 청춘물의 장르 영화인가? 오늘 이 중차대한 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중차대한 현실에서 저 소공녀의 모습이 북한의 모습 같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이상한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무슨 옛날에 후세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는 막 과도하게 왜곡된 것에 의해서 막 심심한 그 체제가 사람 잡아 죽이고 그런 거지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덕이라고 하는 그 강제 수용소라는 게 그 이명박 버전으로 하면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시죠? 아시죠? 요덕 수용소. 요덕 수용소가 있긴 있는데 그냥 교도소예요. 그리고 거기는 ABC급이 있어서 진짜 정치범들이 있고 잡범들인데 심지어 잡범들은 북한도 잡범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도 정과자를 욕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사회에서 욕먹으니까 형기가 끝났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그러니까는 저는
소금녀가 청춘 뿌릴까 나는 북한을 바로 보자는 인형물로 갑자기 뭐냐면 내 주관이지만 그런 거니까 우리가 하여튼 영화 굉장히 뭐 재미는 없어요. 이 스토리 전개도 굉장히 느리고 하지만 뭐 김병 씨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네,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반성할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자유인이네. 자유인. 근데 이제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홈레스 홈레스인데 옷은 항상 또 제대로 입고 다녀요. 남들은 다 불쌍하게 보지만 자기는 만족하는 거죠. 그게 자기 삶에 버릴 수 없는 두 가지예요. 그걸 우리가 버리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지. 담배 피는 거하고 위스키 마시는 건데 고급 근데 그 약을 끊어요. 약을 끊으면 머리가 하얘지는데 네, 맞아. 그 맞아. 그 장면도 독특하다. 이 친구가 이제 머리가 젊은 여성인데 머리가 하얘진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맨날 먹는데 약값이 비싸고 담배값도 오르고 또 단걸 위스키 같은 위스키 값도 2,000원이 올라서 한 잔에. 근데 매번 먹어야 돼. 그거 어떡하겠어? 약을 끊어. 여기 영화 마지막 장면에는 젊은 여성이 백발이 돼 있는 거예요. 꼭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주제는 저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그걸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장르에 그 구분할 거냐. 그러니까 장르 이론은 조금 비판받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장르 영화에는 공식, 관습, 아이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예측할 수 있는 결말, 관습.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맞춰서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 장르 영화를 만들 때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감독들은. 예측할 수 있는 결말, 관습. 그러니까 서부 영화에서의 대결 장면. 그래서 이제 막 바람이 항상 불죠. 그 시골 마을, 그죠? 옆에서 이제 말은 한마디 꼭꼭 묶여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숨어서 숨죽여서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그리고 이제 누가 총을 빨리 짧은 담배. 퀵앤데드라고 하는 우리말 퀵앤데드라는 게 그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라는데 그 퀵이란 말이 빠르다는 말인데 거기 산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그 영어 본문이 더 퀵앤데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그 사도신경에서 따온 그 영화예요. 거기에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샤론 스톤이에요. 그러니까 샤론 스톤 아시죠? 원초적 본능에서 또 그 아주 대단한 연기를 선보였던. 근데 이제 왜 하나도 안 웃기는데 자꾸 수잔 씨밖에 웃기는 아니 대단한 연기를 본 그래서 이제 그 영화도 관습에서 공식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바람이 아주 황량하게 부는 데서 이제 총대결을 하는데 공식을 조금 깬 거지. 누구와 누구? 남자와 남자 총잡이가 대결하는 게 아니라 샤론 스톤이라고 하는 여성 총잡이와 남자 총잡이가 대결하는. 그러니까 공식을 조금 비틀었지만 그래도 바람 부는 건 똑같고 황량한 모래바람이 있는 것도 똑같고 사람들이 숨죽여 보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관습이고요. 아이콘은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존 웨인이나 또 뭐 다이하드의 브루스 윌리스나 뭐 람보의 누굽니까? 슈왈츠네거가 아니라 누굽니까? 실베스터 스텔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뻔한 영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장르는. 그래서 장르에 관습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의 작품은 그동안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 너무 안전 위주로 간다는 것이죠. 작가주의는 손님이 우리 김기덕이나 홍상수처럼 관객이 많이 들지 않아도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비해서 이 장르 영화 감독들은 그냥 너무나 흥행을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화 평론가들이 장르 영화는 좀 B급으로 봤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작가주의, 자기만의 관점에서 장르 영화는 대부분 B급이 많아요. 그런데 작가주의 관점에서 아까 지난주에 했던 작가주의 관점 저들이 B급 영화를 B급으로 만드는 데 인정하는 거예요. B급이 A급이 되려고 하면 추해 보여. 근데 난 B급이라고 전해버리면 멋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B급들은 자기들이 B급으로 하면서 우리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뭐냐면 B급을 손재로 A+급 영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단원, 우리 오늘 하는 이 장르 이론의 마지막에 영화 소개가 바로 쿠엔틴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펄프 픽션이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는 제 눈을 바꿔준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보려고 해도 너무 길어. 2시간 50분인가 그래요. 봐요. 봐요?
근데 그 혼자서 영화를 보면 2시간 3시간 볼 수 있는데 같이 보면 집중도가 좀 떨어져서 2시간이 넘으면 좀 지루해져요. 혼자서 볼 때는 괜찮은데 오래돼가지고 다시 보면 새로울 것 같아. 뭐 좀 띄엄띄엄 볼 수도 있고 뭐 한번 아직 영화 결정은 안 했고 펄프 픽션. 그래서 쿠엔틴 타란티노는 그 B급 소재를 가지고 A+B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이 장르 이론의 대표적인 장르 분야의 대표적인 감독입니다. 미국 영화를 기준으로 하는 장르를 보면요, 뭐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라고 하죠, 갱스터 영화, 깡패 영화죠, 멜로, 호러, 귀신 영화, 호러물도 또 이 책에 보면 뭐 그래서 장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이 뭐 1990년대 독일의 영화 잡지를 분석해 보니까 드라마 잡지 보니 2,000 몇백 개의 장르가 있대요. 다 뽑아 보니까 크게만 나눠 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호러에서도 실제로 그게 불가사의한 일을 이게 그냥 결론이 나지 않게다가 호러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날 법한 것들로 인해서 호러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코미디에는 그 안에 뭐 로맨틱 코미디가 있고 뭐 또 슈퍼히어로 영화. 그래서 저는 슈퍼히어로 영화를 안 봅니다. 이건 뭐 요즘 이제 막 슈퍼히어로도 떼거지로 나오잖아요. 요번에 나온 영화 뭐 23명? 그동안 나왔던 슈퍼히어로가 다 나왔다면서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장르를 구분할 때 느와르란 말이 있습니다. 느와르. 이거는 이제 프랑스어로 블랙, 검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느와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왜 검냐면 이제 그 검은 양복 입고 쫙 혹은 검은 트렌치 코트 입고 나타나서 속에서 이제 촥 연발총 꺼내고 막 죽이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느와르물이라고 이제 검은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홍콩 느와르 할 때는 주로 이제 인간미 넘치고, 인간미 넘치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건달들이 맨날 나쁜 짓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안 보는 데가 여자 때문에 막 울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그래서 인간미.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사람 죽이는 기계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희노애락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홍콩 느와르를 했는데요. 이게 홍콩이 그 중국으로 이제 편입되면서 홍콩 느와르들이 다 죽었습니다. 한 30년 전까지는 홍콩 느와르들이 대단한 인기였어요. 그죠? 뭐 장국영이니 이런 배우들이 다 그거에서 다 갔던 거죠. 대입하면서 망가졌다고. 그런 설도 있어요? 삼합회라고 해 그 홍콩을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폭력 조직. 근데 그 영화 볼 때 삼합회랑 싸우는 거잖아. 느와르. 하여튼 그런 것도 일종의 느와르라도 일종의 장르에서 하나 이제 포함 뭐 소속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다 하셔야지 이제 이건 느와르물이네. 자, 그다음 또 장르 영화는 통합의 장르와 질서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 통합의 장르라는 이제 뮤지컬이나 이제 가정을 소재로 한 장르 영화들 보면 결국은 뭐 부부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혹은 연인 간에 갈등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통합되는 서로가 우리가 오해였구나 이해하고 눈물 찔찔 흘리고 아니면 그 반대로 서로가 이제 오해를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오해를 풀고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애정물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의 장르고요. 질서의 장르라면 형사물 갱스터 그냥 뭐 막 죽여 형사 좋은 사람은 나쁜 애들 막 죽이고 뭐 인권도 없어 거기는 막 두들겨 패고 그래서 이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다라고 한 질서의 장르죠. 그래서 이제 슈퍼히어로물들이 바로 질서의 장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미국의 그 세계 지배 전략과 이 슈퍼히어로 영화가 결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끝까지 아마 패권을 놓지 않을 거고요. 흔히 말해서 뭐 제국의 역사가 200년을 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로마 제국도 망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미국은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한동안 미국의 위기론이 있긴 있었는데요. 지나치게 이들이 지난 역사로부터 이 제국으로서 살아남는 방법을 엄청나게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북미 회담을 보면서도 결렬 과정을 보면서도 적어도 미국의 진보 진영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트럼프를 흔든 거는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도 엄청 흔들었거든요. 미국 민주당 진영에서도 엄청 흔들었고 그런 거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여튼 자기들의 국가 이익이 되면 뭐 그게 국가주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평소엔 정쟁을 하는 듯 하다가 국가가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될 때면 뭐 좌우도 없고 그냥 합쳐버리는
그런 것들이 뭐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요즘 그 미국에서 나오는 슈퍼 히어로물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못 당할 게 없다. 슈퍼 히어로물의 끝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몇 명의 히어로가 나오냐? 50명의 히어로가 나옵니다. 미국의 각주를 상징하는 지금 23명까지 나왔죠. 그죠?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일단 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 게 100년이 안 됐잖아요. 100년은 안 됐죠. 실질적인 지배는 사실 2차 대전에 개입하면서 그 나라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1945년 이후로 봐야죠. 그렇죠. 그럼 1945년. 그런데 큰 주들이 독립을 해야 돼. 그걸 막는 길이 제일 쉬운 길이 예. 텍사스니 캘리포니아가 독립을 해야 돼. 독립국가. 그 독립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결합하는 데는 뭐 일부에서 독립하자는 의견들이 있고 뭐 캘리포니아도 주민투표에 부자말이잖아요. 큰 주들이 독립을 해버리면은 미국은 그래.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되지만 미국 이 구랍 아니 저 서양 아이들이 그걸 잘한다고 협동하는 그렇죠. 게 얼마나 돼. 불란서 영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하는 거 봐. 아무리 해봐야 걔 세 명이서 뭐 하면은 그 독일만 또 예전부터 독일은 유럽 정통 유럽에서 항상 왕따당해서 요즘 독일이 좀 왕따당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뭐 미국의 패권이라는 것보다 그냥 유럽에서 이렇게 진화된 산업혁명 이후에 뭐 나라는 틀리지만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초록이 동생이죠. 그러니까 근데 모르는데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뭐 하여튼 좀 이래저래 찝찝한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르 영화의 내러티브는 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래서 영화의 이미지를 통해 지배권의 이데올리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장르 영화의 이론입니다. 슈퍼히어로물 대표적이죠. 미국 최고, 덤비지마. 그리고 자기들이 사실은 민주주의 가치 같은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 나라이면서 실제로 슈퍼히어로물에는 민주적인 절차가 다 무시됩니다. 거기에서는 의회나 정치인들이 굉장히 무능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슈퍼히어로들이 모든 걸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지배권의 이데올리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쓰는데 그 이미지의 이면에 이데올로기가 위장되어 있다는 것이 장르 이론 비판가들의 댓글인데 제가 보기엔 타란티노는 안 그렇더라고요. 퀸틴 타란티노는 오히려 그 반대, 굉장히 체제와 다른 쪽에 서 있는 이론을 이념을 많이 전파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감독입니다. 1963년생입니다. 왜 이 하급하는 사진 중에 이 사진을 골랐냐? 이 사람은 꼭 항상 그렇진 않지만 자기가 나온 영화에 어쨌든 출연을 합니다. 카메오로. 그래서 저런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저런 사진을 골라놨습니다. 이 사람은 또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 완전히 그야말로 황금 수저를 갖고 태어난 명가. 그리고 영화 공부도 물론 그도 아마 UCL을 주로 못했죠. 영화를 중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타란티노는 완전 고교 중퇴입니다. 고교 중퇴. 별의별 안 해본 것도 없고 심지어는 포르노 영화에 물론 주연은 아니었지만 엑스트라로 출연한 적도 있고. 네? 자, 퀸틴 타란티노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나온 영화 내가 못 봤죠. 그래서 원스 어폰 타임 인 헐리우드. 그 다음에 한 3년 전에 나온 헤이트풀 에잇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서부 영화인데요. 어느 마을에서 8명이 각각 물길을 피해서 지나가던 총제비들이 한 집에 모여듭니다. 거기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다 죽이는 헤이트풀, 그냥 원한에 가득 찬 그런 영화인데 이거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도 또 무지키입니다. 한 3시간 됩니다. 그 다음 장고 분도의 추적자. 이 영화는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제일 재밌는 영화입니다. 우리 돈을 받아주고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죠.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네, 디카프리오가 아주 악역으로 나오는. 85회 아카데미상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각본상을 수상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아카데미상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거든요. 흑인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저 상을 준 거죠. 장고 역할을 만든 분노의 추적자 그 사람은 저기서는 그냥 다 죽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에 또 공식이 있죠. 뻔한 공식, 장르 영화에. 죽이기 전에 꼭
말을 듣지. 내가 너를 왜 죽이고 네가 뭘 잘못해. 그러다 또 어떤 공식이 있죠? 역공을 당하지. 빨리 죽여버리면 역공 안 당할 텐데 갑자기 숨겨진 총을 꺼낸다든가. 근데 이 영화는 그 공식을 다 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죽는 사람도 상대방이 나를 왜 죽인지도 몰라. 관객은 알지만 아주 통쾌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을 학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저 중에 하나 보실 거예요? 하나 보면 좋겠네요. 이거 우리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평화사상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이거 2009년작. 그리고 그 특히 타란티노의 그 영화에는요 항상 그 기독교적인 이미지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헤이트풀 에잇에서도 봐도요 그 결국 다 죽고 났는데 그 마을에 눈 덮인 예수상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근데 그 어떤 처음 시작할 때도 그게 보이고 끝날 때도 그게 보이고 결국은 그 모든 사람이 증오로 죽어가는 의심과 증오로 죽어가는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예수라는 그 이미지가 있고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은 영어 제목을 여러분 잘 보면요 거친다, 뭐 나쁘다, bad bastard 해도 될 것 같고 뭐 cruel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inglorious라고 썼습니다. inglorious라고 하는 건 glory 하면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예요, glorious. 그러니까 아주 거룩하지 않은, 그죠? 영광스럽지 않은. 거기에 이미 기독교 이미지가 들어있고 바스터즈를 여러분 잘 보면 바스터즈는 뭐 무릎에 건달리는 뜻인데 스펠링이 원래 틀렸어요, 저기. 네, 맞아요. BASTERDS예요. 근데 타란티노는 항상 자기가 B급이라고 했잖아요. 나 무식해. 고등학교 때 중퇴했어. 나 스펠링 잘 몰라. 그래서 뭘 고의적으로 스펠링을 틀리게 쓴 거예요. 고의적으로 스펠링을. 바스타들. 네. 어떻게 썼는 거죠? 뭐가 맞아요, 원래? TERD가 맞습니다. 그죠? TERD가 맞죠? 아니, 그럼 누가 이거 내가 하면서 바스터 스펠링 TERD로 적어야지 그 TERD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스펠링 TERD인데 그러니까 저 영화에서 TERD로 적은 거 아니야? 아 그럼 이 제가 그 다음 영화라고 하는 그 다음 사이트에서 그걸 카피해 오면서 지들이 스펠링을 바로 잡아줘요. 그런데 저 퀸틴 타란티노 천재예요. 그 IQ가 되게 높아가지고 160밖에 안 된대요. 160밖에 안 돼요? 110대인 줄 알았어요. 원래는 TERDS가 원작 네. 제목이에요. TER이 네. 네? 저건 맞게 적은 거예요. 맞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스펠링이에요. 그 원래 영어 나올 때 TERD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 스펠링 인글로리어스가 틀렸어. 스펠링 틀리겠어요. 인글로리오스 OU. 맞잖아. 맞아 이거. GLOU. 아니 저 맞아. 맞아요. 아니 영화 제목에서 그렇게 되었다. 아, 그래? 어쨌든 일부러 하여튼 스펠링을 틀리게 쓴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요, 제가 그 미국 영화를 그렇게 뭐 극장에 가서 자막 없이 볼 수준의 그런 리스닝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미국 극장에서 미국 영화를 직접 봤어요. 뭐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고. 근데 영화를 딱 보고 나오는 순간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야 이거 완전 명작이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죽이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뭐 야구 방망이로 사람들 때려 죽이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가 함의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때 지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우리 작은 아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각각하고 집사람하고 큰 아들은 다른 상영관에 들어가고 나랑 작은 아들은 이걸 보러 들어갔는데 작은 아들 놈도 나오다 고등학생이 아빠 영화 죽이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건 아주 꼭 보셔야 돼요. 폭력물입니다. 장르로 하면 폭력물이지만 바스타즈가요? 네, 인글로리 바스터 맞죠? 그렇게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영화가 그 어디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 독일군의 네. 그러니까 주시들이 그렇지. 독일에 대한 뭐 복수전 네. 하는 식으로 해갖고 영화에서 만들었던 그렇지. 거. 뭐 전체 플롯만 보면 그렇죠. 네. 제대로 보죠. 거기에 이제 그 뭐 아주 악랄한 독일군 장교가 나오는데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출신의 배우인데 그 배우가 요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 나옵니다. 거기에 치과 의사로 나옵니다. 여기 독일군 장교로 나왔다. 고위 정보 장교로 나왔던 사람. 연기 잘하잖아 그 사람. 굉장히 연기가 뛰어나. 치과에서는 진짜 잘. 킬빌이라는 영화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범벅인 영화고요. 제목부터가 킬빌이잖아요. 그래서 장고는 뭐죠? 장고 사람이 흑인 노예 이름이에요. 옛날 서부 영화 서부 영화 장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란티노의 특징은 또 지난주에 영화 용어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그 오마주. 그러니까 자기 존경하는 감독에 대한 그 오마주를 항상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고 같은 것도 사실 옛날 서구 영화에 나오는 흔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장고는 항상 누구였어요? 백인이었단 말이에요. 정의로운 백인 예, 총재. 백인. 여기 흑인이 있죠. 저희 장구가 저희 스파게티 웨스턴에서 나오는 캐릭터. 그렇지. 네. 스파게티 웨스턴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태리에서만. 이태리에서 찍는 서부 영화들. 왜냐면 거기가 좀 제작비가 싸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버뱅크나 이쪽 그 어디입니까? 그쪽에 예전에 그 포르노 영화 산업들이 많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그쪽에 거기가 모텔들도 많고 그 다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고요. 지금 포르노 영화를 주로 어디 가서 찍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가서 찍습니다. 그 율법의 나라에. 오. 제가 몇 년 전에 HBO에서 하는 그 포르노 영화 제작이라고 하는 3부작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이스라엘 가서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이 비싸고 단속이 심하고. 무슨 어떤 모습, 큰 모습. 네. 지금은 죄악의 나라예요. 죄악의 나라지 지금 보통 죄악의 전쟁에 항상 제일 가운데 있고. 지옥을 나라. 그래서 그 아카데미상 각본상 수상했고요. 킬빌, 제키 브라운이라는 영화 제가 잘 모르겠고 이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보여준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폭력물이거든요. 펄프 픽션도 사람 그냥 막 죽이고 그냥 갑자기 막 밥 먹다가 그냥 조그만 동네 그 아침 제공되는 그런 레스토랑에 있다 갑자기 거기다 뭐 털돈이 있다고 거기서 막 총 쏴대고 거기 금고 들고 튀고 뭐 이런 영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제목부터가 펄프 픽션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삼류 도색 잡지. 그러니까 플레이보이나 펄프 픽션이 아닙니다. 왜? 그건 인류 도색 잡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레이보이만한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통칭하는 거랍니다. 펄프 픽션이란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예전에 썬데이 서울이나 이런 것들이 만연할 때 그것도 비싸가서 못 사보던 우리 악동 고등학생들은 그 신문 가판대 뒤에 가면 파는 아저씨들이 몰래 주는 썬데이 서울 반값에 살 수 있는 뭐 야담과 실화 뭐 이런 소설들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의 지식에 반은 그것으로 야단과 시간을 못하고 적은 것도 있고. 그것도 지식. 제일 웃기는 건 저기서는 읽는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게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린턴이 외계인과 뭐 외계인의 후손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읽는 거예요. 공상과학 읽듯이. 근데 가끔 한국의 보수 언론에서 여기 게 진짜인 줄 알고 번역해갖고 일반 기사로 실었다 망신당한 적이 몇 번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 가짜뉴스가 아니라 우리 가짜야라고 알리고 시작하는 그런 그다음 이제 뭐 여성들 누드 사진도 있고 그걸 펄프 픽션이라고 부른답니다. 통칭해서. 퍼펙션. 근데 아카데미상은 좀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시대적인 고려를 하는 것에 비해서 저는 요번에 아카데미상 탄 것도 그 Shape of Water라는 것도 저는 어떤 여성 페미니즘 쪽에서 봤는데 그걸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미투 운동이나 그것의 일환으로 그렇게 전 그 영화 썩 좋다고 안 보는데 거기에 좀 상대적인 이익을 좀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뭐 그런 평을 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어떻게 해야지 그럽니까 이거.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칸 영화제는 굉장히 보수적인 데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최고상의 황금 종려상을 바로 이 펄프 픽션이 탔습니다. 그 엄청나게 폭력물인데도요. 그 정도로 좋은 영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예 자기가 B급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트루 로맨스. 그러니까 이거는 각본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토니 스콧 꽤 유명한 감독이죠. 토니 스콧이 또 감독을 했는데 나중에 왜 이거는 작품이 많은데 왜 제가 퀸틴 타란티노는 감독만 한 거 썼고 좀 알려진 작품만 썼어요. 그 중에는 자기가 각본만 쓴 것도 있고 또 출연한 것, 대부분 출연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영화는 왜 그러냐면은 토니 스콧하고 이 영화 때문에 나중에 싸웠어요. 서로 네가 뭐 각본을 잘못 써서 영화가 망쳤니 이쪽에서는 또 네가 감독을 잘못해서 영화가 망쳤니 흥행에 실패한 영화라고 합니다. 저도 뭐 보면 봤는지 안 봤는지 알겠지만 그건 기억은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수지의 개들이 이제 타란티노의 감독 데뷔작인데요. 이 영화도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욕입니다. 근데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건달들이 이제 저수지의 개들이 어떤 건달들을 의미하는 슬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여러분 다 보셔야 됩니다.
다 적으셨어요? 트루 로맨스는 저도 안 봐서 뭐라고 보내주실 수 트루로맨스 없어요. 봤어요. 근데 어때요? 보기에는 그냥 별로 시시한 작품 같아요. 그냥 로맨스 같은데 그게 항상 B급이니까. 아니 근데 제가 근데 그게 B급이라고 얘기해요. 각본의 영화 평론가가 말하는 게 그게 엄청난 뭐가 이게 숨겨져 있어 분석을 해야 되는 작품이에요. 그냥 보기에는 그래? 꼭 봐야 돼요. 주인공이 그냥 백수건달 같은 뭐 그런데 잘 모르고 그것도 되게 저도 처음에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이게 폭력적이거든요. 영화가. 타란티노가 거의 다 네, 보내줬어요. 근데 타란티노의 그런 뭐랄까 좀 샤프하다는 기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저는 좋아하나 지금 이거 보지. 보면서 좀 놀랐는데 각본이 잘못인지 감독이 잘못인지. 자, 이 영화 퀸틴 타란티노. 다음 이제 3장이 아마 여러분들 예습해 오신 분들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진도가 안 나요. 진도가 안 나요. 자, 일단 영화 기억이를 이제 3장에 가면은 조금 쉬었다 하죠. 3장 넘어가니까. 조금 쉬었다 하죠. 선생님 그 얘기하는 그 펄프 픽션에서 그 주인공 기억은 3대 기본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철학이 인간의 사상을 탐구하고 심리학이 인간의 정신 구조를 탐구하는 기본 학문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철학은 어떤 인간의 어떤 이념을 연구하고 심리학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연구하고 근데 기호학이라는 건 바로 두 개를 연결짓는 그거를 연구하는 기호학이다. 근데 우리가 그 기호학이라는 학문 얼마나 낯설어요. 그렇죠? 야, 철학하고 심리하고 3대 학문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우리가 기호학이라는 걸 들어보는 거는 정말 낯설단 말이죠.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고요. 저도 사실 기호학 분야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을 하나, 이거 영화와 전혀 상관없는 책인데 기호학을 이해하기 위한 책을 하나, 이게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뭐 어느 한국계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중에 이 이야기 신학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서를 하나 이야기로 풀어낸, 내러티브로 풀어낸 그걸 한번 한 학기 강의로 해달라 그래서 교재를 찾다가 신학 교재도 아닌데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찾았어요. 내러티브와 리얼리티. 한국 책이에요. 번역 책도 아니고 내러티브와 리얼리티예요. 그러니까 한국 책인데 번역 책도 아니고 왜 이야기와 실제 이 제목이 함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야기와 실제는 다르다는 얘기죠. 실제 일어나는 일과 그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만들어낸 출판사가 어디냐면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예요. 세미오시스가 뭐냐면 바로 기호학이에요. 원래 기호학은 심보이즘이요. 아니, 그거는 상징주의지. 기호학은 세미오틱인가 그래요. 그 학과 이름이 그렇게 돼요. 기호학 바람은 없어 근데 한국. 그 맞아. 요건 연구센터야. 외국어 대학에 있는 외국어 대학에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호학이란 뭐냐? 이거 정말 이거 나 아니면 산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이 책. 우연히 찾아가. 굉장히 책 좀 재밌게 봤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애장서적 중에 하나. 그거 지금 살 수 없나? 알라딘한테 있을 겁니다. 저자가 우리 한번 공부하자. 저자는 6명이,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죠. 근데 이건 공부할 정도로 아니라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요. 자, 외대에서 나온 거고요. 자, 제목을 보면 우리가 기호학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여러 명의 저자들이 쓴 거예요. 그 외국어 대학 안에는 세미오시 센터 안에는 연구자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저자가 아니고 첫 번째 제목이 역사, 신화, 리얼리티예요. 자, 신화는 우리가 리얼리티가 아닌 건 다 알고 있죠. 뭐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고 뭐 그리스. 그럼 역사는 우리가 대부분 리얼리티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역사도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해석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호학이라고 쉽게 말해서 은유, 뭔가를 이렇게 은유 플러스 상징 플러스 해석 그 체계를 기호학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은유와 상징과 기호 그거를 제일 쉽게 이해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일장의 부제가 바로 역사 기호학 서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도 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인 사실이 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놓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기호라는 얘기예요. 기호라는 건 얘기가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수학할 때 기호가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할 때 기호는 더하기잖아요. 우리가 일종의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낸 약속이에요. 그걸 다 기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뭐야? 세종대왕이 창제한 건 아니죠. 밑에 집현전 학자들이 창제한 거죠. 또 더 들어가면 그게 순수한 창제물이었냐? 그건 아니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정말 백성을 가엾이 여겨서 만드냐? 아니죠. 아니에요? 한글을 왜 만든지 아세요? 왜요? 중국 글자 바르게 표기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훈민정음 서문이 거잖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서로 삼합비 아니할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종대왕이 굉장히 기호학적으로 과장된 거죠. 물론 그분이 많은 업적을 해서 그분은 뭐 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한글을 폄하해서는 안 되죠. 세상에 이렇게 편한 나라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영어, 미국에 20년 살아도 영어 못하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한글이 너무 우수해서 영어가 안 되는 거죠. 일본만 해도요, 영어 표기 엄청 이상하잖아요. 일본어만 해도 표기도 안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역사도 다 기호학 서술이에요. 두 번째, 충신 불사이군의 상징적 서사와 리얼리티의 발현. 우리 뭐 충신은 불사이군, 그러니까 두 명의 군주를 섬기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가 충신 이미지가 쫙 내려오잖아요. 이것도 다 기호학적으로 사회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하나의 기호로 만들어요. 야, 1 더하기 요 십자가 표시는 두 개를 합치라는 거야. 그래서 이가 된다 표시야. 기호를 만들어냈듯이 바로 충신불사이건도 사회를 통합시키는 하나의 기호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호학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에 걸려 코를 기호학이라는 거 잊어버려도 돼요. 이것도 누가 쓴 건지 모르겠는데 뭐 심리학 철학과 3대 학문 중에 하나라도 그렇지만 대학에 철학과는 있고 심리학과는 있어도 기호학과는 없잖아요. 그죠? 뭐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로 기호학과는 없고 있어요. 미국의 기호학 심볼릭 시스템이 근데 그건 조금 다를 거예요. 우리만의 기호학과. 그럼 오로지 기호학, 기호학을 눌러봐야 아니 소설에 나오는 거 그거 아니야? 왜 뭐라고요? 심볼릭 시스템. 네, 그럼 문학의 장르일 것 같아요, 왠지 신문. 심리학하고 끝났어요. 네, 하여튼 뭐 네. 주인공이 하버드 대학 교수잖아. 주인공이 하버드 대학 교수. 지금 다빈치 코드 기호학. 얘기하시는 그 다음에 요게 저 3장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탈북 서사와 현실. 그래 탈북한 사람 다 북한에서 고생했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여성학자인데 수많은 탈북인들을 다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래서 3단계는 1단계 정말 고난의 행보인데 정말 굶어 죽느냐 사냐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가 무너지면서 야 이 체제로 끝이고 날 갖고 그야말로 뭐 가난과는 상관없이 기회. 그러니까 막 마치 난파선에서 쥐새끼들이 제일 먼저 도망간 3단계 직급 탈북자들의 대부분은요 가난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가 미국 이민 온 거랑 똑같아요. 애들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근데 한국 사회에서 보수 세력들은 탈북 서사를 어디에만 1단계 계속 머물러 놓고 있는 거죠. 방공. 네? 방공. 방공이 1단계. 지금 심지어는요, 제가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런던에 있는 탈북자협회 회장이, 런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나도 런던 탈북자 회장에서 신문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람들, 인터뷰가. 이 사람 꿈이 뭔지 아세요? 돈 벌어서 북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탈북자들 너가 다 죽인다는데. 안 죽인다는 얘기예요. 사우디가 돼도 잡구나.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나라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도망쳐 나온 건 맞는 거고, 그리고 도망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당연히 처벌이 있겠지. 없으면 그 사이에서 근데 그 처벌이 우리가 알다시피 뭐 강제 수용소 가서 온 가족을 뭐 요덕에 얽힌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끓는 기름에 사람을 집어넣고 아니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미국 온 사람들도 탈남 아니야 탈남. 그렇죠. 돈 근데 이제 벌어서 그거는 있죠. 저는 오히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체자. 아니 미국으로 불체자로 온 아니 사람. 그러니까 말이는데 좀 더 나은 세상을 보고 미국으로 한국을 버리고 왔잖아요. 탈남 아니야 탈 어떤 의미인지.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온 거고, 그거를 숨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 그 사람들이- 체제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좋은 체제이면 틀림없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4장 단가로 읽는 재난의 서사. 단가라는 게 뭐냐면 일본의 짧은 시조 형태를 단가라고 부릅니다. 단가. 책 제목이 뭐예요? 지조형 내러티브와 리얼리티. 목사님 그거 카톡에 올려주세요. 찍어서.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에요. 책 자랑하네. 왜 칸도 못 받았는데. 단가가 하이프로 하이쿠랑 달라요. 단가 조금 기를 거예요, 하이쿠보다는.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통화를 한대요. 그렇죠. 아니야 그런다고. 그 단가라는 건 뭐냐면은 일본의 그 아주 짧게 마치 우리 그냥 짧은 시조 같은 형태인데 단가는 대부분 그 또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한 순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해석된 사실이에요. 실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근데 사실 보세요. 일본이 아시아권에서 일본만큼 고난 없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지진 빼고. 지진 빼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5장의 제목이 잉크 거울의 자화상과 허구예요. 잉크 거울이라고 뭐냐면 글 썼다는 자서전을 이제 이 저자가 잉크 거울이라고 표현해요. 잉크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글로 쓴 거울이라는 거지. 그래서 에세가 부제가 에세를 중심으로 에세는 몽테뉴가 쓴 자서전 자화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윤동주 시인의 이제 자화상이라는 소설 보면 내가 뭐지? 서시에 나오지 한떨기 있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단가 그런 것처럼 자기 자서전을 쓸 때는 대부분 솔직해지죠. 근데 조사일과 몽테뉴도 사기라는 거야. 우리가 몽테뉴 하면 철학가 많은 명언을 남기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사기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해석된 자아가 한 거예요. 누가 봤을 때 내가 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나는 기억을 하는데 이 기억이 뭐냐면은 나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 저 시절에 저 망난이었네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난 자랑스럽게 여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화상도 허구란 얘기죠. 그 다음에 6번째 증거성과 기억의 내러티브. 박완서의 자전소설이 뭐냐면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박완서는 솔직했던 거지. 이 내러티브를 해서 자기가 소설을 실컷 쓰고 나서 정말 근데 그 산이 있었나?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 기억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심지어 연도도 왜곡되고, 손에 났던 상처도 왜곡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왕이라는 게 이해가 좀 되시죠? 뭐냐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의미하는 바, 나타내고 싶은 바를 위해서 다 기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호. 나는 이만큼 고난을 당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자기 어릴 때 다 고생했다 그러잖아.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나 부잣집 아들이야 그러서는 거의 없어요. 부잣집 아들인데 다 고생했다 그래. 안철수도 고생했다 그래. 아버지가 부산에서 가난한 지역의 병원 의사라 그래.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의 사회 기호죠. 뭔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집안은 뭔가 우리가 기호로 요구되는 거예요. 뭔가 나쁜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게 흑막이 있을 것이다. 그게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 공부에서 끝납니다. 됐죠? 아니 근데 내가 그 관심이 있어갖고 또 심볼리즘 얘기하려고 그래? 아니 이게 이름이 그 심볼릭 시스템 앤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예요. 인지과학이잖아. 인지과학. 네, 그러니까 심볼릭 아니 통하잖아요. 통하지. 인지과학 통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인지를 하느냐.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구글에서 거기 기호학을 전공한 사람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이야기가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세미오틱스 발음도 어려워. 이것으로서의 세미오틱스, 이것으로서의 기호학은 좀 인문학 쪽에 가까운 거고. 그렇죠. 그것이 인지과학으로 가면 약간 이제 자연과학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소시르라고 하는 사람은 언어학의 아주 기본 토대를 놨던 사람입니다. 또 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론을 개선해서 기호 쭉 해서 이게 중요하죠. 문화 전체를 기호 체계로 보는 거예요. 문화라는 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봐도 단가, 탈북서사, 또 박완서의 소설, 몽테뉴의 자화상, 그 에세라고 하는 자서전, 이런 거 다 모든 문화가 다 기호인 거예요. 기호라는 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약속된 대로 강요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철학이 인간의 사상, 심리학이 인간의 정신교를 탐구하는 그 두 개를 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기호학이라는 거고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인생은 체험적 시간과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인간은, 이건 다른 책을 제가 베껴온 겁니다. 우리 교육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은 심리학의 바탕 위에 서서 철학의 하늘 아래 산다. 말이 멋있잖아요. 심리학의 바탕 위에 서서 철학의 하늘 아래 산다. 바꿔 말하면 인생은 철학과 심리학 사이에 펼쳐져 있는 공간이고요. 철학과 심리학 사이를 맺히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거대 이념과 나라고 하는 그 개인 사이에 그 차이를 채우고 있는 것이 기호고요. 그걸 분석하는 것이 바로
기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호는 상징보다는 하나의 더 근원적인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것이 기호학이랍니다.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면. 목사님 그러면 그 영화는 그러면 그 철학에서도 그 연결되는 그 기호학의 그 철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화는 그 소실한 그중에 특정 인물이 소실을 선택해서 어떻게 그래서 지금 나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소시르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소시르가 옳았니 틀렸냐고. 그게 참 언어학에는 굉장히 필요 없는 거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평화서당에 몇 년을 더 가도 언어학은 안 할 겁니다. 재미도 없고. 기호학 언어학이 엄청나게 복잡한 용어들이 많아요. 한 번 듣고 다 잃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랑글, 랭게지 말합니다. 랑글. 이 소시르가 이쪽 브로권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제 프랑스어로 쓰는 겁니다. 랑글, 우리의 랭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어 하면 그냥 어떤 추상적인 모든 언어체요. 사람들은 말을 한다. 뭐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쓴다. 미국 사람은 영어를 쓴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전체하게 랑그예요. 그다음 파롤은 왜 프랑스 깐손에 있잖아요. 왜 그 개그맨들이 잘 부르는 빠롤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파롤 이제 파롤은 구체적인 발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시르는 언어를 랑그와 파롤로 나눕니다. 파롤로. 근데 랑그는 그냥 추상적인 언어체이고요. 파롤은 구체적인 발화. 발화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불지르는 발화가 아닙니다. 발자는 뭐 이렇게 시작까지 출발할 발자고 화는 담화할 때 발자 말씀 언변에 그 발화입니다. 불지르는 발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언어학자들 앞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억양 그리고 내가 즐겨 쓰는 단어 이런 거 가지고 이 사람은 딱 듣다고 우리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발화예요. 우리가 말하는 발화 작용에는 다 자기만의 우리는 평범한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액센트 혹은 내가 즐겨 쓰는 단어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특정한 이념 지향성 이런 것들이 우리 언어에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발화예요. 그 다음에 또 시니피아와 시니피아거든요. 어렵지, 다 불어예요. 시니피아는 기의, 시니피아는 랑그에 속한, 시니피아와 시니피아는 랑그에 속한 개념입니다. 기의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나무, 뭐 추리라고 하면 기의는 우리가 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것은 식물이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게 기의예요. 시니피아예요. 시니피아는 나무, 추리라는 단어 그 자체. 그게 시니피아예요. 그래서 언어는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기호를 구성한 것이 시니피아와 시니피아입니다. 이것도 그냥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소시르는 랑그와 파로를 구별했고 랑그 안에는 시니피안과 시니피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트리라고 했을 때 그 말 자체는 나무 자체는 시니피앙이고 나무 하면 떠오르는 의미가 시니피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이 언어학에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시니피에는 기라고도 불리는데 그것은 기호의 관념, 제가 다 말한 거죠. 그래서 기호라고 하는 것은 기표 플러스 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 그냥 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모든 종류의 뜻을 함께 합친 것이 바로 기호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또 하나의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호학의 두 가지 명제는 의미화, 즉 기호가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즉 뜻을 가지는 거, 어떤 기호든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호자료, 세미오시스죠. 기호가 다른 기호를 불러일으키는 과정 혹은 공정입니다. 예를 들어 탈북 혹은 그 다음에 이후의 정착 혹은 한 사람의 뭐 재난, 단가 이렇게 다 자꾸 새로운 공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최근에 쓴 책 제목 롤랑 바르트가 쓴 건 아니고 롤랑 바르트를 주제로 한 소설. 처음 들어보는 인간의 무슨 언어의 7가지 기능, 7번째 기능이라고 나한테 카톡 보낼 때는 생각하고 보내죠. 이제 롤랑 바르트를 소재로 한 소설이 나왔습니다. 언어의 7번째 기능이라고 하는 그 소설도 참 재밌더라고요.
롤랑 바르트 인간은 이미지, 어떤 기호의 저장소라는 말을 했고요. 락강, 우리가 평화소리는 몇 번 공부했었는데, 락강은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기가 기표에 우선한다. 이거 복잡한 말이죠. 무슨 말이겠어요? 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표가 우선하지. 나무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나무는 뭐뭐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무라는 단어를 모르고 나무의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근데 락강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 뭐 다 말장난 같아요. 재밌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 상담 사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독일에 어떤 중년의 여성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허리 통증이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데 정신과를 왔어요. 왜냐 했더니 정형외과에서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신경통이건 디스크건 아무런 정말 건강한 50대이지만 건강한 이 뼈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한테 특징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항상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형외과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척추의 7번째 마디가 아픈 거예요. 응? 일곱 번째 마디가 아픈 거예요. 자꾸 옆에 초칠래요. 자, 그래서 정신분석의가 이걸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척추 한국말로도 이름 잘 모르잖아요. 다 근데 이름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국말로는 신선선자를 써서 7번째 척추가 선골이더라고. 선골. 우리 모르잖아요. 선골이라는 말 솔직히. 육두품제 선골이 아닙니다. 선골. 신선을 만들어주는. 네, 그렇지. 근데 독일어에,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도 그 7번째 마디가 선골이, 우리가 선골이라는 말 모르듯이 7번째 마디 이름을 외우고 있겠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랑 같은 크로이츠라고 독일어에서. 그때도 기회가 기표를 우선하는 거죠. 이 사람은 선거리란 말을 몰랐어요. 근데 얘가 아픈 거야. 왜? 맨날 십자가를 지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라는 단어하고 선거리라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참 인간 정신대가 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락강은 그래서 이제 기회가 기표를 앞선다라고 또 막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방브니스트라는 학자는 인간 자신이 기호,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다 기호예요. 기호, 그의 사상이 하나의 기호이고 그의 감정 하나가 기호인 겁니다. 기호는 어떤 해석체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호는 아까 말했듯이 상징, 은유, 거기에 대한 해석, 이거 다 포함된 사회적 구조에, 사회적 약속에서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촌 장기입니다. 응? 그럼 장기표. 장기표도 있고, 저 가수 누구지? 장기표, 장기야 뭐. 장기야. 장기표. 쓸데없는 소리. 아주 신중하게 들었어. 진지하게. 한 집안에서 나온 노비들이 모양이죠. 신시하지 왜 장식이 갔어요? 움베르토 에코라고 유명한 작가 있죠? 움베르토 에코는 아주 뛰어난 철학자이고 작가인데 이 사람을 항상 기호학자로 부릅니다. 에코는 거짓말 이론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어떤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과 실제 정말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봤을 때 정말 그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할 때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의 거짓말이죠. 기호학은 원칙상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다. 에코는 얘기합니다. 에코의 소설들 보면 정말 거짓말들 많잖아요. 그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뭡니까 장미의 이름으로 그 영화 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학 중에 두 부분 희극에 관한 것이 지금은 비극만 내려져 있잖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 중에 희극론이 있고 비극론이 있는데 전승되는 건 비극론만 전승돼요.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 희극론이라면 사실 쓰여진 적이 없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려고 마음먹은 걸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 보면 중세 수도원에서 그게 불타버리지. 희극론 원본이 그 수도원에 있는 뭐 그런 것들까 가장 뛰어난 거짓말꾼은 저는 에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거짓말쟁이가 없습니다. 이문열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인호가 좀 뛰어날 수 있고 거짓말에서는. 그래서 거짓말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얘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이야기를 만드는. 그럼 장정일이 혹시 내게 거짓말이다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이걸 알고 한 얘기예요? 장정일은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그 거의 타란티노급의 그런 것 같아요. 천재입니다. 학벌도 비슷하고. 타란티노는 고교 중퇴지만 아예 장정일은 중졸이에요, 중졸. 그래요? 장정일이 왜 중졸인지 아시죠? 장정일이라고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지금은 작가라고 서평가인데 근데 알죠? 진짜 군대 안 가려고. 왜? 독실한 여와의 증인이었거든. 아. 근데 여와의 증인으로서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아예 군대가 면제된 중학교만 마쳤대. 근데 내가 보기엔 장정일은 이 시대 내가 아주 인정하는 천재 중에 하나입니다. 장정일이요? 중졸이 천재가 많네. 신기라고. 서태지도 좀. 그래서 보드리아르는 시뮬라시온 이론, 시뮬라시온은 모사한다는 거죠. 푸코의 진리의 상대론, 시뮬라시온에는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거고요. 푸코의 진리의 상대론은 진리는 당론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돼요. 진리도 참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야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매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어렵죠, 그죠? 그냥 대충 제가 설명할게요. 이제 매치는 이 영화 기호학 이론을 이때까지 한 가지 철학의 기본적인 기호학이었고요. 그럼 영화 이론가들 사이에서는 영화를 어떻게 기호학과 연결시킬 것인가 라고 했듯이 영화는 랑그인가 랑가주인가. 랑가주 또 처음 듣는 개념이에요. 랑가주는 뭐냐면 랑그보다 더 큰 개념. 그냥 우리 언어 전반 그냥 말하는 거. 랑은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지만 발화, 즉 발호는 더 구체성을 가지지만, 그러니까 랑그인가 랑가주인가에서 기존의 영화 기호학이 영화의 의미작용 메커니즘 랑그로팍 같은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영화는 서로 상대방의 어떤 신입회항과 신입회 연결, 뭐 이런 빠롤과 구별되는 지점, 뭐 이렇게 랑그로 파악을 했다는 것이죠. 랑그로 파악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영화가 발화하는 것,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자체 영화에 나오는 대사 넘어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 대사의 의미작용은 우리가 보면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서 랑그로 파악했는데, 보다 화용론적인 구체적인 엄밀한 체계로 볼 것인가, 보다 화용론적인 언어 활동을 볼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 쭉 가면 뭐냐면, 랑그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영화의 숏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한 컷 하나가. 그런데 랑가주로 파악하는 이 매치 같은 사람은 이 모든 게 다 연결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숏 하나의 의미를 보다는, 왜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쉽게 말해서 김기대 할 때 그 기억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김을 만들어주긴, 라스트네임 김을 만들어주기 하나의 기본 단위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화에서 그동안 숏은 그 기억의 의미를, 그러니까 기억, 니은의 디귿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의미가 있었다고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겠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기억, 니은, 디귿인데 숏 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매치는 그렇지 않다. 거기엔 아무런 의미 없다. 기억, 니은, 디귿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다른 숏과, 모음이라는 숏과 연결되어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씬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매치의 이거는. 그게 왜 중요하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냐? 그거 왜 하느냐? 어? 아까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화 Hateful Eight. Hateful Eight. 네, 거기서 맨 처음에 그 십자가 나오고 눈 덮여 십자가 나오고 그것도 샷 하나만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근데 연결되잖아. 그거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내가 또 매치 이론 따르는 건 아니고 뭐 그냥 이런 이제 다른 것과 연결됐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거만 보면 그냥 하나의 종교 영화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쭉 이제 매치라고, 이 책에서 우리 하는 매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영화는 보다 좀 하나 숏 하나는 그냥 기호 의미 없는 그냥 단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론이 왜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다. 기호학이라는 분야가 영화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던 중에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는 두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기호학이라는 걸 이렇게 이 기호에서 영화를 그럼 랑그로 볼 것이냐, 랑가주로 볼 것이냐, 시니피에와 시니피에와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그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지만 어쨌든 영화는
하나의 기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는 충분히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든 감독이 바로 몽타주 이론이죠. 몽타주라는 거 우리가 아시죠? 범인들 잡을 때 뭐 사람들의 기억을 조합해서 연결되는 걸 몽타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화는 필름 하나하나의 단편, 즉 숏은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그것이 연속되어 붙어졌을 때만 영화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몽타주 이론이 영화 기호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숏은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이고 기억, 니은, 디귿이 모음과 합쳐졌을 때 그것이 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단어가 됐을 때 시퀀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이 책에서 화형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호와 그것의 사용자의 관계. 그러니까 기호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할 것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계의로 나님이라고 하는 거 저거는 맞춤법 틀린 게 아니라 바로 통설은 의미로는 화형론의로 나님입니다. 세 가지로 다 나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사로는 기호들 사이의 형식적인 관계고요. 의미로는 기호와 대상 사물 사이의 관계, 화형론은 기호와 그것의 사용자의 관계 등등으로 나뉜다. 이런 겁니다. 화형론도 영화를 보면 관객의 전율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이들의 기호가 우리에게 강요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전율은 또 서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소공료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평소 같았으면 그런 의미가 안 떠올랐겠지만 오늘 이 현장에서 바로 5월 24일 이 현장에서 북미 관계가 캔슬된 데 대해서 갑자기 소공료라는 영화도 그렇게 기호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렇게 상황과 연결이 된 거죠. 그렇죠?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내가 영화를 보지 않았겠죠. 그냥 하나의 그 힘들고 어려운 청춘들의 이야기로 그 영화를 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성을 찾고 싶어하는 얘기. 영화에 대한 관람자 역할이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객이, 그러니까 영화의 주인공은 항상 여러분들입니다. 감독이 뭐라고 만들었건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올리버 스톤은 또 사진을 뽑을 때 우리 부산 영화제 왔을 때 우리 배우 강수연하고 저렇게 깊은 얘기를 하는 게 나눠서 나와서 이 사진을 뽑아왔습니다. 아까 타란티노는 63년생이고 이분은 그에 비해서 좀 나이가 많죠. 46년생입니다. 이분도 역시 어느 대거리 다니다가 중간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뭐 돈 벌어보겠다고 베트남 가서 이것저것 영어 강사를 하거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뉴욕 영화학교가 들어왔다가 그거 선거가 잘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월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분의 영화에는 월남전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버 스톤도 굉장히 유명한 감독 중에 하나고요. 왜 이 감독은 이제 이 기호학 이론에서 JFK를 기호학 이론의 대표적인 영화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3시간 40분이더라고. 그래서 한번 마음 굳세게 먹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JFK. 같이 봐. 혼자 보시면. 3시간 40분짜리 같이 보면 지루해요. 혼자 보다가 계속 누워야 되는데. 그렇지. 잠깐 멈추고 다른 데 갔다 와야 되는데. 같이 보는 영화는 2시간이 딱 맞습니다. 휴스턴 how are you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I am fine. 올리버 스톤 부인이 한국 사람 아세요? 세 번째 부인. 어머나 그래요? 진짜? 지구로 네 번째 나오는 능력자. 진짜? 이것도 뭐 다음에서 제가 오펜 페이스트 하다가 2016에 하나 더 들어갔네요. 스노든 잘 아시죠? 누군지? 스노든 뭐죠? 에드워드 스노든. 스노든 영화를 만들었고요. 보니까 이 사람 영화는 별로 내가 안 봤더라고. 그다음 뭐 Untold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이야기되지 않은 역사들, 뭐 파괴자들이 한 영화는 또 굉장히 또 베트남 전쟁 영화. 그 90년대 나오셨고. 요 영화들은 베트남하고 상관없이 레툰. 80년. 월스트리트도 우리가 여기도 디카프리오가 나오고. 아니요. W는 W, U가 두 개가 아니라 W, 부시 가문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우스 오브 더 볼더, 북경의 남쪽,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알렉산더는 유명한 그 알렉산더 영화인데 올리브 스톤의 망작 중에 하나죠. 망쳐먹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타란티노 영화가 좋았습니다. 올리브 스톤 영화를 보다 보니까 별로 본 게 없더라고요. 파괴자들하고 월스트리트 2개 봤나 요즘에서.
타란티노 영화 봤으면 좋겠다. 네? 타란티노 영화 봤으면 그 월스트리트 저 2010년에 한 거 그 다 같이 보면서 되게 실실했어요. 그래, 너무 착하게 맞아. 끝나가지고요. 되게 뻔하게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닉슨, 그다음 올리브스턴 킬러. 요건 좀 재밌어요. 킬러는. 좋은 점 재밌고. JFK 존 F 케네디 영화인데 이거를 이제 이 책에서 바로 이 기호학 이론으로 이제 보는 영화 중에 하나 들어있고요. 7월 4일생도 역시 그다음 살바도르라고 그 엘살바도르. 그러니까 살바도르가 무슨 뜻인 줄 알죠? 셀베이션, 구원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 자체가 하나 뭐 구원의 도시 뭐 이런 나라인데도 그 나라도 범죄율이 엄청 높잖아요. 그 전쟁하는 거 아니야? 네, 그 내전. 막 신부들 죽고 막. 이게 결국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향이거든요. 남미는 결국은 이런 자꾸 그리고 미국 살면서 우리도 미국의 혜택을 많이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이 그렇지만. 근데 올리버스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저렇게 맨날 그 정치에 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은? 기호학을 우리가 읽어야 되죠. 그런 거예요? 네. 이 사람은 conspiracy theorist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음모론자. 아니, 그러니까 누구야? 그 라스트 컨트리에는 미국을 비판하는 거고. 그렇죠.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정치 평론하는 건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네. 플래툰 같은 거는 영화 가장 플래툰을 보면 내가 오래전 영화를 뭐 80년 얼마나 오래전 영화예요? 뭐 한 30년 된 영화네요, 그렇죠? 30년. 플래툰을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그 프렌들리 슈팅이라고 그러죠. 아니, 적을 가장해서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 죽이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그거 내가 중학교 때 단체 관람한 거 봤거든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충격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부대원들에서 같은 이제 고참 사병들끼리 뭐 갈등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조 헬기가 오는데 앞에 이제 막 탈라고 뛰어가서 뒤에다 총을 대는 거죠. 아군이 미군이 총을 쏘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서 사격당하는 프렌들리란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전쟁용어 프렌들리 슈팅? 아니 뭐 사격 무슨 말이 맞나? 프렌들리 슈팅이야. 프렌들리 파이어라고. 오격으로. 그렇죠. 오격. 그러니까 오격이죠. 이 플래툰처럼 의도적으로 쓴 것도 있지만 그냥 무서우니까 막 대다고 하니까 아군이 죽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쏘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이런 장면이 일어나가지고 우린 강제로 적군한테 학교에서 중간에 강제로 아군 죽이게 애들을 막았잖아요. 체육관에 몰아넣고 강제로 방송 영화를 저거 그게 나 그때 당시 전쟁 영화 너무 싫어가지고 안 봤던 네. 거. 영화 이론에 이제 세 가지 이론에 이제 빠삭해졌으니까 작가주의 이론, 장르 이론, 기호학 이론. 저 그게 세 개 다예요? 진짜로? 그 앨런은 어디에 들어가요? 기호학이에요? 앨런 기호학 겸 페미니즘 영화? 좀 앞으로 계속 나와요. 앞으로 좀 쉽고 재밌을 거예요. 이제는 뭐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앞에는 너무 이론적인 강의가 조금씩 어려워. 앨런 봐야 돼요? 앨런 봐야지. 우선 다음번에 봐봐.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네. 그냥 보면 별로 재밌는 앨런 우리 여기서 같이 봤죠? 나서 재밌는 거. 아, 그게 그거였어? 그런 거야. 자, 그만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